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대로 일본은 미국의 납작 엎드림과 동시에 중국에 대놓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당시 스가 총리는 일본과 미국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된 인식이 있으며 이번에 재확인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공개적으로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 인권 문제까지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공식 성명에서 대만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결코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19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 총리 간 정상회담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침없는 이 행동은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과 같은데요. 이처럼 외교적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 편을 든 일본이지만 이번 미국 방문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국빈 방문 때 마련되는 국빈 만찬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앞에 두고 20분간 회담하는 자리가 있었죠. 그런데 해당 자리는 미국 측 난색에도 불구하고 스가 총리가 1대1 회담 시간을 달라고 때를 써서 마련한 자리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두고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스가 총리의 모습이 불쌍했다고 비꼬았습니다. 저녁 만찬을 거절당하고 햄버거와 함께한 20분 정상회담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일본이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여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도쿄올림픽과 방사능 오염수 방출 관련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하지만 회담 이후 벌어진 기자회견에서조차 일본의 굴욕적인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감염병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무책임하게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면전에서 비판받은 것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 당시 로이터 통신 기자는 스가 총리에게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올림픽을 추진하는 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스가 총리는 당황한 듯 로이터 기자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재빨리 일본 교도통신 기자를 지명하며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지명을 받은 교도통신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거나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는지 스가 총리에게 물었는데요. 하지만 스가 총리는 선수단 파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았다면서 올여름 도쿄 대회를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를 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대로 정말로 미국의 지지를 받은 것일까요? 하지만 외교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이 일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받는 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타기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종속국에 가까울 정도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한 결과 겨우 도쿄올림픽이라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아예 대놓고 중국에 시비를 거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미일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직후 일본 대만 사무소에 일장기가 개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대만 빈과 일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일장기를 개항하지 않았던 타이베이 일본 대만 교류협회 사무소에 지난 17일 일장기가 개항됐다고 밝혔습니다. 빈과 일본은 일장기 개항 사실은 일본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이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게이지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해서 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도발하기 앞서 과연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준비까지 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건 결국 기업인들과 일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공개적으로 일본의 강력한 경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측 학자도 상당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구이융타오 중국 베이징대 부교수는 대만은 중국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핵심적 이익이다. 미일 정상 공동 성명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우호를 향하던 중국의 대일 정책이 바뀔지 갈림길에 접어들 것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전 보장의 위험을 안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한 일본을 중국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이고 1만 3천 개 이상의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습니다. 만약 중국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를 하면 반도체 제조 장비, 자동차 부품 등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의 공급망에 악영향이 생깁니다. 향후 미국이 일본에 대해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요구한다면 그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일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완전히 등을 지면서 일본이 대단한 것을 얻어낸다면 보복 조치를 감내할 수 있겠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백신 구두 계약과 올림픽을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 마지막으로 2년 안에 바뀔지 모르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지지가 전부입니다. 일본의 국민들이나 기업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스가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정치인들의 선거 전에 필요한 것을 얻어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 보복 조치를 받게 된 것이죠. 자연스럽게 일본 내에서조차 이번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방위 전문가인 야나기사와 전 일본 내각 관방 부장관보는 대만 유사 사태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미중 전쟁에 말려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동맹의 딜레마로 미중 대립을 완화하고 전쟁을 어떻게든 회피할 것을 다시 호소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야나기사와는 중국의 반격으로 대만과 센카쿠에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무역에서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중국 무역 비중이 높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주고 있다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경우 무역에서 대중 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행보에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경제나 공급망 탈중국화를 추진하면 일본 경제가 상당한 속박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편가르기로 결국 중국은 한국을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표 관영 매체가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광고에 이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과 한국은 3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이웃이라거나 산동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 들린다는 등 한중 문화 교류를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자 신문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엑소와 경희궁을 배경으로 한 한국관광공사 광고를 실었는데요. 관영 매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냉랭했던 문화 교류를 다시금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태세 전환 역시 한국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인데요. 외교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우방인 것처럼 보여도 중국이 일본에 대해 보복 조치를 진행했을 때 미국은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일본에서조차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조공 외교라며 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와 자민당 정권의 유지를 위해 중국이 엄청난 보복 조치를 가했을 때 일본이 총알바지가 되는 조건으로 도쿄올림픽과 2년 뒤 어찌 될지 모르는 오염수 방출이라는 암묵적 동의 2가지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탐내는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LG와 SK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정치적인 관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처럼 미중 전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미중 전쟁을 이용해 최대한의 이득을 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